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은 서울시장 출마를 굳힌 것 같습니다. 그러자 자유한국당은 이번엔 김문수 전 경기지사 카드를 빼들었는데요. 자유한국당은 이번에는 후보를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야권 후보 단일화로 갈까요? 명지대 김영준 교수와 좁혀지는 후보 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이 마음을 굳힌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자유한국당은 서울시장 후보를 내는 쪽으로 가는 걸까요? 일단 초반에는 안 낼 수가 없죠. 제1야당이 서울시장 후보까지 못 낸다는 거는 정당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아마 후보를 낼 텐데 지금 언론에서 얘기하는 김문수 전 지사를 낼 경우는 굉장히 복잡한 방정식이 전개될 수밖에 없어요. 다시 얘기해서 후보 단일화를 굉장히 어렵게 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념적인 논쟁으로 이걸 끌고 가려고 한다고 한다면 아마도 쉽게 포기하지 못할 것 같은 가능성이 크고 홍준표 대표는 시종일관 비겁한 연대는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 3파전을 치르게 되면은 결국 뭐 집권 여당으로서는 굉장히 유리한, 그러니까 선거는 연대입니다. 선거를 치러다 보면은 세 가지 변수가 있는데 결국 연대가 50%, 그리고 30%가 인물, 20%가 이슈인데 선거는 구도거든요. 다자구도로 가져가게 되면 굉장히 야당으로서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 네.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 또 자유한국당과의 연대 가능성도 일축을 했습니다. 안철수 위원장의 얘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경쟁하고 싸우고 이겨야 될 대상입니다. 말로는 저 말만 들어보면 연대는 어려울 것 같은데 또 정치는 늘 흔히들 생물이라고 하시니까. 네. 박원순 시장 입장에서는 물론 지금 이제 경선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후보죠. 서울시장 후보. 7년 전에 안철수 후보와 뭐 그때 당시 언론은 아름다운 뭐 단일화다, 양보다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 지금 생각은 어떨까요? 양보는 없죠. 정치라는 거는 그 당시에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이 정무적 판단을 큰 틀 속에서 보면은 좀 실수를 한 면도 있어요. 그 당시에 거꾸로 만약에 서울시장이 됐었으면 지금쯤 아마 굉장히 나름대로 정치적 입지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됐었을 거라고 보는데요. 뭐 7년 전에 양보를 했다고 지금 와서 양보를 한다는 거는 그건 정당 정치의 근본을 모르는 일이라고 보고요. 최선을 다할 거라고 보는데 하나 흥미로운 것은 지난 대선 때의 득표율로 보면요. 문재인 후보하고 심상정 후보의 합이 48.8%입니다. 네. 그리고 유승민, 그리고 안철수, 홍준표 후보가 얻은 표가 50.8%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단일화가 되면은 49대 51 구도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이제 여당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데 박원순 뭐 지금 현직 시장으로서는 프리미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양보는 없고 아마 최선을 다해서 삼성고지로 갈 그러한 준비를 차릴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물론 박 시장은 경선에서 당내 경선에서 이겨야 한다는 조건이 또 붙어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오늘 이야기한 부분 들어보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실 이명박 정부의 독선에 맞서서 우리가 민주개혁 진영의 그야말로 동지였던 관계였죠. 근데 그 이후에 세월이 흐르고 이제 당적도 또 서 있는 위치도 달라졌습니다. 저는 민주당 후보로서 여러 좋은 분들과 함께 경쟁과 협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정말 누가 시민들의 삶의 질을 가장 높일 것인가를 판단하는 몫은 결국 시민들에게 달려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를 고민하다가 김문수 전 경기지사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요. 김문수 전 지사는 탄핵 국면에서 태극기 집회에 적극 참여를 했고요. 강경 행보를 보였습니다. 그렇죠? 엄밀하게 따지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있어요. 왜냐하면 경기도지사를 여러 차례 역임을 했고 그리고 경기도에서 국회의원을 3선을 했고 지난 대선에서는 또 대구에 가서 이제 그 김부겸 의원과 같이 이제 충돌을 했기 때문에 그땐 졌죠. 서울에는 뭐 거의 연고가 없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바른정당을 만들 때는 탄핵에 찬성하는 쪽으로 해서 회의에 계속 참석을 하다가 그리고 나서 벼랑간도 다시 또
그 탄핵을 반대하는 쪽으로 그런 그 입장을 선회를 했기 때문에 지금 뭐 정확하게 뭐 태극기 집회에 참석을 했고 이념에 대해서 보수를 강화해야 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은 여러 면에서 봤을 때는 뭐 경력도 있고 물론 경륜도 있지만은 이념적으로 봤을 때 좀 보수를 이제 강화시켜서 보수 결집을 통해서 승리하겠다. 3파전을 가면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엄밀하게 따지면은 이런 전략이 혹시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결국은 서울은 지금 새누리당이 자유한국당이 결국은 시장이 아니거든요. 6+알파에 포함이 안 되니까 혹시 안철수를 견제하기 위해서 그냥 강력한 이념적 성향이 강한 사람을 출마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한 추론까지도 가능한 왜냐하면 지난 대선에서 홍준표 후보가 서울에서 얻은 게 20.8%거든요. 그러니까 한 20% 정도는 결국은 보수가 결집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은 표의 분산을 가져와서 안철수 후보를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그러한 것들에서 나온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조심스럽게 추론도 그렇게 해봅니다. 네. 1년 전에 김문수 전 지사가 태극기 집회에서 입장을 밝힌 것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지를 털고 현미경으로 들여다봐도 박근혜 대통령 뇌물을 발견할 수 없으니까 특검도 미칠 지경이고 검찰도 미칠 지경이고 탄핵 소추를 아무 증거 없이 탄핵 소추를 한 국회의원도 요즘 미칠 지경이에요. 헌법재판관들도 미칠 지경이에요. 저는 이 촛불을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죄 없는 사람을 억지로 신문 조각을 오려가지고 그것을 국회 탄핵소추 사유서라고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신문 조각이 몇 개 모아가지고 탄핵하는 이 썩은 국회의원들을 탄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3파전이 쉽지는 않다. 3파전은 된다. 20%는 받을 수 있다. 근데 결국은 이제 만약에 3파전이 되면은 선거라는 거는 구도에서 결정되는 게 50%이기 때문에 집권 여당이 굉장히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국면이 있는데요. 다만 결국은 막판에 야권 후보 단일화 그것이 남북 정상회담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안보 이슈가 불거지고 안보 협치를 통해서 두 정당이 만약에 그 협치를 해서 후보 단일화 하면은 결국 이제 뭐 박빙의 승부가 되겠죠. 문제는 그것이 갖고 있는 후폭풍이 굉장히 강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승민 공동대표가 부분적 연대를 얘기했다가 엄청나게 지금 후폭풍이 있으니까 박주선 공동대표가 아니다 연대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가요? 네. 자유한국당가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쉽게 연대는 할 수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4월 달에 남북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그렇게 되면 선거가 한 달 반 정도 남게 되거든요. 네.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여론이 형성되는가에 대한 부분들 더 나가서 지금 바른미래당이라든지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 이번 선거에서 특히 수도권하고 PK에서 만약에 패배를 한다고 한다면 당 존립도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PK가 굉장히 최대 승부처가 될 텐데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 나오는 약 한 달 후에 나오는 여론조사에서 완패라고 참패를 한다고 한다면 결국은 두 정당, 야당이 후보 단일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뭐 연대는 거의 없다는 걸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참 엇갈립니다. 네. 교수님 말씀 듣고 보면 또 맞아요. 제1야당이고 의원이 110명이 넘는데 서울시장 후보를 안 낸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의견도 많고요. 네. 그런데 또 선거는 구도란 말이에요. 정말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 구도로 봐서는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누구든 후보로 내면 불리해진다는 건 뭐 자명한 일이거든요.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잠깐 화면을 봤는데 그 화면을 볼 수 있나요? 저 성일종 의원이 홍준표 대표와 같이 있던데. 네. 성완종 지금 화면에 안 보이는군요. 왼쪽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성완종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성완종 회장의 지금 왼편에 있는 분이죠. 네. 그러면
성완종 회장은 1억 원을 홍준표 대표에게 줬다고 주장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물론 대법에서 무죄가 났고요. 근데 동생은 국회의원이 돼서 다시 홍준표 대표와 함께하고 있는 거네요. 네네.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이 참 묘하죠. 뭐 이제 고인이 됐지만은 네. 송영정 의원의 이 장면에서 잠깐 멈춰주실 수 있어요? 네. 네. 지금 이제 저 장면은 이제 이인재 네. 전 의원을 이제 충남도지사 후보를 저런 경우는 없거든요. 정당에서 저렇게 뭐 어떤 특정한 후보를 추대하기 위해서 원외위원장하고 현역 의원들이 한 자리에 전부 다 모여가지고 저렇게 가져가는. 당연히 이제 뭐 충남 의원이기 때문에 저 자리에 모였겠죠. 그런데 뭐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성일종 의원의 형 때문에 저렇게 고초를 겪었는데 어떻게 같이 자리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 속에서 우리가 조금 참 재미난 장면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정치라는 거는 뭐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우군도 없다고 얘기하지만은 뭐 저런 판결이 났을 때 성일종 의원이 홍준표 대표 찾아가가지고 죄송하다는 말을 안 했다는 보장도 없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 개인이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여하튼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좀 껄끄러운 장면은 있었을 거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저 영상에서의 그 충남도지사 후보 추대 결의식에서의 이인재 전 최고위원의 얘기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홍준표 대표께서 간곡하게 요청도 하시고 또 제가 우리 당의 재건을 위해서 한 장의 벽돌이라도 꼭 돼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이 시간 여기에 있습니다. 이번 승리를 위해서 정말 하늘의 미랄이 돼서 저희 모든 것을 다 쏟아붓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인재 전 최고위원으로 후보가 결정이 된 겁니까? 자유한국당은? 아마 추대를 했기 때문에 네. 언론 보도에 하면 내일 네. 아마 이인재 전 최고위원이 출마를 공식화한다라는 그런 보도를 접했는데요. 지금 뭐 육선 의원이었었고 그리고 경기도지사도 했고요. 그런데 대선에서도 굉장히 많은 출마를 했는데 저는 조금 의아스러운 거는 뭐냐면 물론 이제 열정을 갖고 하는 거는 좋지만은 97년도 당시에 당을 깨서 다른 당으로 옮기면서 그 당시에 한나라당 패배의 결정적 요인이 됐었고 2002년도 민주당 선거에서 노무현 후보에게 지자마자 벼랑간 또 12월 달에 탈당해서 자민련으로 갔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실은 큰 틀 속에서 보면은 정당 정치를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훼손시킨 부분들이 있어요. 이러다가 2012년에는 또 벼랑간 이제 선진통일당이 당시에 새누리당과 합당을 하면서 들어왔고, 그리고 2014년 7월 달에 이제 최고위원이 됐는데요. 물론 이제 새누리당의 입장에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새로운 인물들 찾기 어려우니까 저렇게 이인재 전 최고위원을 추대를 할 수밖에 없는 구도라고 보는데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하나 있습니다. 유권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해보면 누가 새로운 사람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구도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인물이 30%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새로운 인물을 추구하는데 오히려 충남 같은 경우에 결국은 자유한국당이 젊고 유능하고 새로운 사람을 한번 해서 지더라도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서겠다는 것을 가져가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하튼 뭐 지금 홍준표 지도체제 입장에서 볼 때는 뭐 여러 면에서 어려움이 봉착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새로운 인물보다는 경험이 있는 사람을 추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민주당은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낙마로 누구 생각하고 일단은 있습니까? 뭐 여러 의원들이 지금 뭐 양승조 의원이라든지 또는 뭐 더 나아가서 아산에서 나온 그 전 시장이라든지 네. 경선을 아마 치러야 될 거라고 보는데요. 네. 지금 뭐 여하튼 간에 뭐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이 낙마를 했기 때문에 그쪽도 어쨌든 간에 충남의 그 분위기상으로는 상당히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보는데 저는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개헌안 중에서요, 수도를 명시화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나름대로 저는 충청도 지역 쪽에 여당한테 유리하게 작동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충남에서 뭐 안희정 지사가 관련된 여러 가지 국민들의 그런 실망감도 있지만은 결국은 지역의 이익을 누가 최대한대로 보장해 줄 수 있느냐가 저는 충남, 대전 지역에서의 표심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리고 앞서 PK 매우 중요하다고 네,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네.
경남지사, 공교롭게 또 홍준표 대표가 또 경남지사 출신이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겨야 할 지역인데 방금 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죠. 김경수 의원이 출마를 선언했어요. 또 김태호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김태호 전 최고위원 이야기가 나오고요. 지난 대선 때요. 홍준표 후보하고 문재인 후보가 경남 지역에서 0.5%포인트 차이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초박빙이었었거든요. 네. 부산에서는 물론 이제 문재인 후보가 6.7%포인트를 이겼는데요. 그만큼 PK가 굉장히 중요하고 왜 더 중요하냐. 홍준표 대표가 경남 지역은 자기 재신임과 관련돼서 연계를 할 정도로 애착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마도 김경수 의원이 나온다고 한다면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는 누가 뭐더라도 김태호 전 최고위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한 번, 두 번도 했고 김해에서 한 번 또 선거를 치렀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김태호 전 최고위원이 김경수 의원을 상대로 해서 승리를 한 적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거창군수도 되고 경남도의회 의원도 하고 경남도지사를 2번 하고 이러한 지역적인 인지도 면에서 봤을 때 김태호 전 최고위원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거는 상당히 나름대로 박빙의 승부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수도권에 이어서 아마 초미의 관심.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경수 의원이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나름대로 흥미진진한 그 선거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네. 또 오늘부터 4월 임시국회가 시작이 됐는데 일단 범진보하고 범보수의 의원수를 따져봤더니 3석 차이가 나요. 네, 148대 145. 설명을 좀 해주시면요. 네, 일단은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이 지금 14석이지만은 실은 민주평화당 쪽과 관계에 갈려있는 3분의 의원들이 실은 바른미래당에 가 있어요. 네, 이런 분들까지, 비례의원이죠. 이런 네. 분들까지 전부 다 합쳐서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148석이 되고 지금 193석이 의원 정수로 돼 있거든요. 293석. 293석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범진보와 범보수가 따진다고 한다면은 뭐 나름대로 엄청나게 그러니까 초미의 그런 그 박빙의 그런 그 의석수에 있어서의 이런 경쟁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는 가장 큰 거는 개헌에 관련된 문제하고요. 그러겠죠? 더 나아가서 추경 예산과 관련된 겁니다. 약 4조 원 정도 추경 예산. 이 추경 예산을 통해야지만이 청년 일자리를 포함해서요. 또 지금 군산 지역 같은 경우는 한국 GM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특별 지역으로 많이 선포를 한다면 또 비용이 들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이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초대결할 가능성이 높다 이 말씀이시죠. 더 나아가서 또 4월 달에는 남북정상회담이 4월 27일 날 확정이 됐기 때문에 아마 이런 안보 문수를 가지고도 임시국회 대정부 질문이나 상임위에서의 이러한 나름대로 범진보 대 범보수와의 치열한 논쟁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네. 김경수 의원이 오늘 방금 전에 출마 선언했으니까 거기도 김해인가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도 이제 다시 뽑아야 되는 거죠? 그럼 지금 7곳에서 항보다면 8곳이고요. 아마도 최소한도 경북 지역이라든지 다른 지역까지도 충남 지역까지 포함을 한다면 저는 최소한도 이번 그 국회 재보궐선거는 10석이 넘을 거라고 보고요. 이거는 미니 총선이라는 게 서울 2석, 부산, 광주, 울산, 전남 지금 뭐 모든 지역을 망라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은 아무래도 미니 총선이 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현재 8명 확정됐고 교수님 보시기에는 10석도 넘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6월 13일 날 우리가 뽑아야 할 국회의원이 10명도 넘을 것 같습니다. 명진의 김용준 교수의 설명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